자, 통치체제의 정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치체제는 그게 임금님과 임금님 옆에서 바로 측근에서 이제 그 임금님을 보좌하는 중앙정치 세력, 서울을 중심으로 한다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그 임금님이 내린 결정, 신하들, 중앙정치 조직과 함께 내린 결정을 지방으로 전달하고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지방행정구역. 으로 나눌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백성들의 반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외부로부터의 공격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군사 조직도 같이 이어서 볼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중앙과 지방의 또 군사 조직에 뽑아서 사용할 관리를 어떻게 선발했는지, 또 나라에 중요한 일이 발생하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주고받았는지, 통신과 교통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앙정치 조직입니다. 여기 보면 조선의 중앙정치 조직의 표가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전이 기반을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도전은 권력의 독점을 막으면서 왕권과 신권을 조화하는 통치 체제를 추구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신권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의정부, 육조 체제가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의정부라는 곳은요, 재상들의 합의로 운영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의정부의 관원이 딱 3명밖에 없어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래서 넘버 1, 2, 3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좌를 오른쪽보다 왼쪽을 더 우위에 뒀어요. 그리고 홀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짝수보다. 그죠? 그래서 1, 2, 3 이렇게 해서 3명이 의정부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의정부와 관련된 지명이 있죠. 그 지명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부대찌개 맛있는 그 군대 부대 있는 그 의정부. 그죠? 그리고 이 의정부의 하부 조직으로 의정부가 결정한 이야기들을 실천하는 어떻게 보면 행동 대장이 바로 육조입니다. 그래서 육조 같은 경우에는 관청이 전문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눠요. 6가지. 그래서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막 여러 가지 부서로 나눠져 있잖아요. 뭐 국가, 국방부, 교육부, 재정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여성가족부 이런 거. 그래서 그런 부서가 6개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6개의 부서가 크게 하는 일, 제일 이제 첫 번째 있는 일이 이조죠, 그죠? 이조는 관리들의 전반적인 것들을 담당해요. 인사를 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이 배웠던 이조 전랑도 여기 이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조 다음에 중요한 게 또 돈 아니겠어요? 호조. 그 다음에 이제 관리를 선발하고 제사 되게 중요해요. 외교 이런 거 다 담당하는 게 예조입니다. 과거 이런 거. 그 다음 병조도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병조는 군대와 관련된 거, 형조는 우리가 처벌 있죠. 사법부랑 같은 거예요. 사법부, 대법원. 그 다음에 공조는 말 그대로 공사입니다. 공사. 모든 것들의 어떤 기술과 관련된 것들을 담당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6조의 대장들을 뭐라 불렀냐면 이제 판서라고 불렀어요. 판서. 판서 어디 있어요? 판서. 그래서 병조판서, 이조판서 이런 말 부르죠, 그죠? 지금의 우리나라의 지금 장관급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의정부와 육조의 고위 관리는 주요 정책회의나 경연에 참여해서 임금과 직접 정책을 협의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 곽관청의 업무를 조정하고 통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얘네들이 너무 힘이 세니까 좀 잘못하면 어떡해요, 그죠? 우리가 이제 높은 관직에 올라가면 이제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와서 지금 우리나라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그분처럼 막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 거예요. 비록 그들보다 관직은 낮지만 그들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삼사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언론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데요.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사원부, 이거 마치 여러분 학교에 있는 선도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학생의 생활 규율을 잡죠, 그죠? 헌자가 법헌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사용해서 지금 쓰이는 말이 헌병이 있어요. 헌병은 군대에 있는 그 병사죠, 그죠? 근데 헌병은 군인들 중에 잘못한 사람들 영창으로 데려가는 그 군인 경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관리 안에 있는 경찰. 그 다음에 임금과 대치하는 사람들이 사관원입니다. 간쟁이라고 해서 임금님하고 바로 부딪히는 역할을 해요.
봉박 임금님 말씀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서경, 이거 진짜 대단한데요. 오품 이하의 관리를 임명할 때, 오품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오품 이하의 관리를 임명할 때는 반드시 사간원의 이런 또는 사헌부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이런 권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관직이 낮을수록 고위 관리나 또 임금님이 선심껏 이거 하나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이제 3사가 딱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바람핀 경력이 있다. 이 사람 백성들을 착취한 경력이 있다. 이 사람 불효를 한 경력이 있다. 이러면 다 내쳐버리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사전 검열 작업을 이쪽 지역에서 이제 스스로 했다. 관리들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게끔 도와준 필터와 같은 기관이 바로 3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특히 사헌부의 관원을 대관이라 불렀고요. 대관. 그 다음에 이제 사관원의 관원을 간관이라 불러서 합쳐서 그들을 대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대간들의 서경 제도는 임금님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는 대단한 힘을 가진 아이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경 선생님이랑 지금 이 대간들의 모습을 한번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리가 안 들리네요. 파밤 파밤. 하지만 발 없는 말도 달릴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말 언자에 길로자를 써서 얼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여기 신문이 쫙 나와 있습니다. 성격도 다양하죠, 그죠? 정치적 색깔이요, 그죠? 아니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종일 임금 옆에서 말을 직업 삼아 하는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말이 주된 업무인 관료. 대간, 대관과 간관을 합친 거라 했죠, 그죠? 사헌부, 사관원. 하지만 왕에게 말을 올리는 자리가 가벼울 수는 없는 법입니다. 말을 내뱉었으면 책임이 있었겠죠, 그죠?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지부극관, 도끼로 죽을지언정 말을 물리지 않겠다는 결의를 담아 임금님에게 올리는 겁니다. 순지 거부, 왕과 다른 의견도 거침없이 내놓아야 하는 무거운 자리였어요. 왕이 막 째려오고 있죠, 그죠?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대간이 비록 지위는 낮으나 역할은 재상과 동득하다. 이중환의 택리지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궁궐에서 왕과 더불어 시비를 다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간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도전도 이런 말을 했네요. 경제문감에서. 재상마저 탄핵할 수 있는, 또 왕마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깔 수 있는 직위가 바로 대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면 언제 사라질지 몰랐겠죠. 목숨이. 그죠? 간당간당했습니다. 그런데 묘한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제 불문율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대간 불가죄라고 해서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대간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게 했대요. 처벌하는 왕은 약간 못된 왕, 썩은 왕이 되는 거예요. 불문언근이라고 하여 어떤 말을 하더라도 출처를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언론사들도 그런 취재원들을 보호해주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또 한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왕이다 보니까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 우리 누구처럼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사람들을 보고 정책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 이런 3사의 기능은 너무나도 중요했다는 겁니다. 말의 길, 소통의 길, 바로 언론입니다. 언로를 활짝 열어 미천한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진부하다 하여 소홀히 하지 말고 비위에 저촉된다 하여 죄주지 말아야 합니다. 사방을 보는 눈이 밝게 하고
사방을 듣는 귀가 트이게 하여 국가의 맥을 서는 터전을 마련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현명한 지도자라고 한다면 자신에게 이제 자신이 듣고 싶은 꽃노래만 불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어떻게 보면 반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나의 가까이 두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은 더 가까이 두어라 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거울의 역할을 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헌부 사관원 또 하나 더 있어요. 홍문관이라고 해서 이 홍문관은 집현전을 전신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집현전, 똑똑한 사람들은 모아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헌부와 사관원의 역할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3사의 언론 활동은 고위 관료나 국왕도 함부로 막을 수 없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불문언근, 그러니까 그 소문의 뿌리를 이제 어떤 말에서 나왔는지 출처를 묻지 않겠다. 그리고 풍문 탄핵이라고 해서 소문만 들려도 탄핵을 하는 거예요. 뭐 양주영 선생님이 기방에 출입하는 횟수가 늘어서 너무 뭐 관리들의 이런 뭐라 해야 되나 풍기문란을 흐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진짜 기방을 간 걸 본 적이 없어도 그런 소문만 듣고도 탄핵이 가능했던 자리가 바로 이 3사의 자리였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죠? 자, 그러면 왕은 또 이런 3사도 있었지만 견제하는 역할도 있었지만 자신의 편도 있었겠죠. 그게 바로 비서기관인 승정원, 우리가 말을 이제 뭐지 이거 뭐고 그 왕의 명령을 이제 출납하는 비서기구라고 할 수 있겠어요. 비서실. 그다음 국가의 큰 죄인을 다스리는 의금부. 의금부 같은 경우에는 왕이 직접 국문 현장에 참여해서 이런 역모나 대역 죄인을 직접 심판하는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권을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제 왕권과 신권이 제대로 조화를 이루는 통치 체제를 갖출 수 있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던 육조 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 1번, 지금 태종실록에 나와 있죠. 이 육조 직계제를 실시한 목적을 당시 정치적 상황과 연관지어 설명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종은 이제 조선 초기 왕권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의정부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육조를 통해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육조 직계제를 선택하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2번, 자료 2번 제도가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본문에서 찾아 써보라고 했어요. 의정부 서사제의 추구하는 목표가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바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는 통치체제를 위해서 이런 의정부 서사제를 추구한다라고 했었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지방행정제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제도는 당연히 권력을 중앙으로 모으는 왕권 강화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왕권 강화를 이제 하는 방향으로 정비가 되었는데 우리가 전국에 있는 이제 국민을 한 번에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나눠야겠죠. 분류 지역별로 8도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라면 중에도 이런 라면 있죠. 8도, 조선 8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 8도의 각 관찰사를 8명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사라고도 하고 감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평안도에는 감사가 평양에 상주했어요. 그래서 평양감사라는 말이 있죠, 그죠?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라는 속담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아래 이제 큰 도시의 규모에 따라 큰 도시는 부, 작은 도시는 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장을 부사, 목사, 군수, 현령 또는 현감이라고 했어요. 그들을 모두 묶어서 수령, 머리 숫자, 명령할 영자에서 수령이라고도 부르고 지방관이라고도 부르고 사또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면이라고 해서 우리 장류면 또 무슨 면이 있어요? 진영면 맞아요? 어쨌든 그런 면들이 있었던 거죠. 북면, 동면, 동읍인가요? 여튼 그 다음에 면 밑에는 또 리를 두었어요. 리. 그래서 뭐 우리 옛날에 산문리였죠. 산문리. 그런 다음에 뭐 유라리 뭐 이런데 그런 데를 이제 두고 그 리 밑에는 이제 마을에 이제 통을 두었어요. 통. 면리통이라고 하는데요.
이 통은 5개의 집을 묶어서 일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장이란 말 쓰죠, 그죠? 그래서 그 통은 5개의 집을 묶어가지고 세금도 같이 내고 또 서로 이제 도망가지 않는지 감시도 하고 서로 이제 이웃 사촌끼리 이제 서로 돕고 또 감시하는 이런 어떤 다기능을 하는 이런 어떤 세부적인 체제를 두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조를 자세히 볼 건데요. 각도에 파견된 관찰사는 일단 도행정 전반을 담당해요. 그러면서 그 관할 지역의 수령들이 제대로 관리를 하는가 또는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는지 감독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고려시대와 좀 다른 면이 나타나요. 고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현 중에 관리가 파견이 안 되는 군현이 훨씬 많았어요. 10개 중에 6개, 5개, 5개 이상이 되겠네요. 6개, 7개는 아예 수령이 파견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그때 고려 시대는 호족이 세운 나라잖아요. 왕건이 호족이었잖아요, 그죠? 호족의 힘이 너무 강해서 이 중앙에서 수령이 파견이 돼도 그 수령을 이제 뭐 이렇게 뭐 모함을 한다든지 또는 수령을 업신여겨서 일을 못하게 해서 쫓겨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고려 시대에는 모든 지역에 수령을 파견하지 못했던 반면에 조선 시대는 모든 지역에 수령을 파견했습니다. 또 그 수령은 왕의 대변자예요. 또 왕에게 전달할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조선 말에 그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워도 수령을 죽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령을 죽이는 것은 곧 왕에 대한 반역을 뜻하는 것이었거든요. 여튼 그렇게 해서 이 수령은 국왕의 대리인으로 행정, 사법, 군사권을 행사하는 막강한 어떤 기관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있으면 안 되겠죠. 왜?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면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 있잖아요. 3년마다 한 번씩 로테이션 항상 돌렸고 자신의 고향에는 절대 못 가게 했습니다. 왜? 친인척하고 결탁해서 비리를 저지를 수도 있잖아요. 권력이 막강하다 보니까 그런 걸 상피제라고 합니다. 서로상 PRP 그래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또 견제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또 관찰사로부터 감시도 했지만 수시로 암행어사를 보내서 이들이 잘하고 있는지 또 이제 잘하고 있지 않으면 파직시키는 이런 강경책을 또 취해서 그들을 보호해주면서도 감시하는 정책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3년마다 옮기니까 사실 그 지역을 잘 모르겠죠. 선생님도 보세요. 이제 5년마다 학교를 옮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의 성향이나 학교의 성향을 처음 갔을 때는 잘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그 지역에 오래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고려시대부터 지역에서 끊임없이 지배 세력을 구축했던 호족을 뿌리로 한 향리입니다. 향리가 고향에 뿌리 내린 관리라 해서 향리라고 하거든요. 이 향리는 고려 성종 때 이제 그들을 그 지역의 관리로 임명해주는 정책을 통해서 관직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고려 시대는 건국 세력이다 보니까 되게 권한이 강했습니다. 보수도 좋고요. 농민을 사적으로 부렸어요. 우리 집에 이사하고 김장하면 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지어 수령이 오지 않는 지역은 왕입니다. 왕. 속현이나 향부국소의 행정 실무를 담당하면서 이제 지방관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런 호장이나 부호장 같은 향리나 호족 출신들은 이제 중앙에 과거를 딱 넣어가지고 고위관직을 차지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조선시대 입장에서는 이 호족, 고려의 뿌리를 둔 이 아이들을 믿을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향리의 권한을 대폭 약화시켰습니다. 보수를 뺏어버렸어요. 너 잘 먹고 잘 살잖아. 너 고향인데. 나 군사주의권 뺏었어요. 이거는 수령에게 주었죠, 그죠? 그 다음에 향리가 일반 농민을 지배하는 걸 금지했어요. 그래서 그걸 수령도 감시하고 이제 사족들, 지방 양반들도 감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고려시대의 뿌리가 또 조선시대에 들어오게 할 수는 없죠, 그죠? 문과 응시 안 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육방이라고 해서 그 2호 예병 형공처럼 이방, 호방, 예방 그래서 이방이면 나으리 이렇게 하면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아전으로 격화시켜서 이 수령이 어떻게 보면 심부름꾼으로 만들게 했습니다. 향리가 생각해보면 월급도 없고 수령은 뭘 모르고 백성은 만만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령 나중에 고려 이제 조선 후기에는 수령을 앞세워 가지고 막 백성들의 세금을 막 황곡이나 또
전정, 군정, 환정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뜯어먹는 1등 뭐 악의 축이 돼요. 뭐 이가 되는 거예요. 이 피를 쪽쪽 빨아먹는. 그래서 향리가 그런 이제 농민들의 이제 반란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죽이는 첫 번째 대상으로 꼽히게 되는 것도 그 때문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향리도 아니고 중앙에서는 수령도 아닌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기억나요? 조선을 건국할 때 선생님이 신진사대부가 두 개로 나뉘어진다 했잖아요. 온건개혁파 신진사대부와 급진개혁파 신진사대부. 근데 온건개혁파 신진사대부들은 고려를 유지하자고 했잖아요. 조선이 건국되면 거기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다 지방으로 내려간 겁니다. 고향으로. 거기서 에헴 성리학 같은 거 가르치면서 한 자리씩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지방 향리입니다. 아니 지방의 양반들인 거예요. 사족이라고 하거든요. 선비사 뭐 가족 족자를 써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야. 조선은 무슨 나라예요? 성리학 나라. 이 수령들도 과거 성리학을 공부해서 시험 친 아이들이거든요. 얘네들은 같은 색깔인 거예요. 관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지. 이 아이들의 수령들의 아빠들도 다 사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둘이는 색깔이 친합니다. 서로 막 술도 먹고 같이 지내는 거죠. 근데 이 수령이 이제 워낙 힘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 김에 와가지고 마음대로 막 상리들 이용해서 뜯어먹으면 안 되니까 유양소라는 관청을 세워서 이런 수령을 감시하기도 하고 견제하면서도 자문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향리들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 세력이죠, 그죠? 똑같은 고향에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감찰을 하면서 향리들이 또 잘못하는 건 없는지 또 잔소리를 엄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수령이 고을에 부임했을 때 제일 먼저 신경 쓰는 애들이 바로 이 유향소의 지방 양반들이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유력한 사족으로 구성된 유양소는 수령을 보좌하면서도 수령과 향리의 비리를 감찰했어요. 근데 이제 또 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이 온건개혁파 신진 사대부들이니까 이 애들은 또 역적이잖아요.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 유양소도 또 반역의 어떤 씨앗이 될 수 있겠는 거예요. 서울에 경제소, 이름도 서울경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경제소를 설치해서 유양소와 정부 사이에 연락 기능을 맡겨서 이런 유양소를 또 중앙에서 통제하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보면 여러분 되게 그물로 쫙 연결돼 있죠. 그죠? 지방에 있는 말단 조직까지 막 서로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선의 지방행정제도입니다. 그래서 조선은 향촌 자치 유양소를 통해서 일부 허용하면서도 수령을 통한 완벽한 중앙 집권화를 구현했던 조화로운 지방행정제도를 추구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군사제도는 어떻게 정배했느냐? 고려시대는 여러분 오도 양계라고 해서 군사와 지방을 나눴었죠.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이제 조선시대는 뭐 이렇게 군사와 행정기능을 복합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대가 되게 많이 필요했겠죠. 그죠? 그래서 16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남자, 정남은 군역의 의무를 졌어야 했습니다. 그의 신분에 상관없이. 노비는 안 갔어요. 노비는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양인은 개 모두 병사가 돼야 한다라고 해서 양인 계병제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양인 직업이 뭐겠어요? 그렇죠. 농민이겠죠. 그죠? 그래서 농병 일치제를 또 두 번째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번기나 이런 때 되면 모든 남자들이 군대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군대를 좀 가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보법제입니다. 세조 때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정군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현역으로 가요. 이제 군대를 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보인 2명이 남아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럼 여기 정군이 간 집안에는 남자가 없으니까 이제 생계가 막막하겠죠. 그럼 보인이 그 거뒀던 양식을 일부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내년엔 네가 가고 3년 뒤엔 네가 가고 다시 4년 뒤엔 내가 가고 이렇게 한 3명의 장정을 세트로 묶어가지고 이제 돌아가면서 군역을 담당하게 했던 게 보법제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게 합리적인 것 같죠. 근데 여러분이 이 3명 중에 한 명이다. 자, 돈을 내고 안 갈래요? 아니면 내가 내 친구들이 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준다니까 내가 군대 갈래요? 그렇죠. 돈을 내고 안 가겠죠. 그래서 점점 돈을 내고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정군 한 사람도 아니 3명 중에 셋 다 안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 사야 되는 거예요. 몸빵할 수 있는 사람을. 그래서 대립제가 16세기에 유행하게 돼요. 대립.
대신 군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2필, 3필, 4필, 막 5필 막 엄청 뛰는 거예요. 왜? 군대는 가기 싫고 가려는 사람 수는 적으니까. 그래서 막 5필, 6필 하니까 국가에서 안 되겠다. 1년에 2필로 딱 지정을 해줍니다. 그걸 군적 수포제라고 하거든요. 그때 딱 임진왜란이 팍 터진 거예요. 군대를 이제 모든 남자를 다 오라고 했는데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7년 동안 일본에게 우리가 유린당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죠? 자, 여튼 그런데 예외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단 임금님 바로 옆에 있는 현직 관리는 직역을 수행하기 때문에 군역을 수행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향리도 향역을 수행하기 때문에 군역이 면제됐어요. 또 학생들은 예비 관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얘네들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양반은 안 갔어요. 양반들은 군대에서 면제되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선생님 그럼 양반이면 군대 안 가면 나라의 군인이 모자란 거 아니에요? 근데 조선 전기만 해도 조선 전체의 양반의 수는 10%밖에 안 됐어요. 양반의 범위도 작았어요. 양반은 관직이 있는 문반과 무반의 관직이 있는 사람만 양반이었습니다. 근데 조선 후기에는 양반의 가족들까지 모두 양반이 되고 심지어 임진왜란 이후에는 여러분도 아시죠? 공명첩 납속책을 통해서 양반으로 신분 상승하는 농민의 수가 늘어나면서 양반이 막 70% 이상이 넘어가는 거예요. 80%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백성들이 군대에 대한 부담이 아주 커지게 되죠. 또 중앙군은 5위, 지방군은 뭐 아까 얘기했던 백성들이 와가지고 바다에 가면 수군, 뭐 육지에 가면 육군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명의 예비군인 잡새군이 있었어요. 나머지 이제 서리, 아까 얘기했던 향리나 또는 신량 역천이라고 해서 신부는 양민인데 역은 천한 사람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봉수대 이런 거 지키는 사람들. 또 역전을 무슨 제였죠? 역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다음 게 뭐죠? 역 역참제, 역참을 지키는 이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 영리 이런 사람들은 다 여기에 속했다고 해요. 그다음에 노비들이 있어서 예비군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유사시에는 동원되지만 유사시가 아니면 동원 안 되는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 밑에 아하 그렇구나 이거 재밌는 게 있는데요. 충청도는 왜 공청도가 되었을까랍니다. 이 도의 이름들이 다 그 지역의 유명한 지역을 딴 거예요. 경상도는 경주, 상주, 전라도는 전라, 전주, 나주, 충청도는 충주, 청주, 그 다음에 황해도는 황주, 해주, 평안도는 평양, 안주, 함경도는 함흥, 경성, 그 다음에 강원도는 강릉, 원주입니다. 근데 이 충청도 지역에서 이제 반란이 많이 일어나니까 충청도 양반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지금도 그렇잖아요. 대통령 선거나 중요한 이제 선거가 있으면 충청도에서 결판이 난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충주 지역에서 이제 충주가 빠지고 공주가 들어가서 공청도 이런 식으로 이름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여튼 우리의 이름은 거기서 나왔다는 거. 경주, 상주. 우리 김해가 더 컸으면 김상도가 됐겠죠. 뭐 사람 이름도 아니고, 그죠? 자, 마지막 이제 관리 선발제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은 성리학 국가니까 당연히 이제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과거를 시험을 쳤는데요. 고려 시대와 달리 과거를 훨씬 더 중요하게 봤어요. 그래서 과거를 치지 않은 관리들은 고위 관직으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와는 달리 좀 다른 제도가 보이는데요.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이 조선 시대 같은 경우에는요. 문관, 무관, 기술관 해가지고 3개의 종류로 나눠졌어요. 고려 시대는 무관이 뽑는 무과가 없어요. 대신에 무과, 음서는 뭐 이렇게 무과로 해서 가려고 하는 거고, 잡과, 아까 얘기했던 기술관, 승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시대는 무과가 있고 승과는 없고, 고려 시대는 무과가 없고 승과가 있죠. 특히 고려 시대 같은 경우에는 불교를 기본으로 하는 이제 국가다 보니까 이 교종선 대표적인 이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대각국사 의천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성존선 합격한 사람이 뭐 보조국사 진울 이런 사람 있는 거예요. 또 뭐 우리가 공민왕의 개혁 정치에 러닝메이트를 할 수 있는 신돈도 역시 이런 승과를 붙은 관리였겠죠, 그죠?
자, 근데 조선시대에는 이런 고려시대에 무과가 없다 보니까 이 무관들이 되게 멸시를 많이 받은 걸 보완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고려시대 차별 많이 받아서 무신정변도 일어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무관 선발 시험을 따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무관 선발 시험은 그러니까 어렵네요. 문과와 같게 무과도 초시, 복시, 전시로 나뉘어지게 돼요. 여기서 지금 없는데 초시는 처음 치는 시험이라고 해서 전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방 관청. 그다음에 복시는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 초시에 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막 빽빽합니다. 막 관청에 빽빽하게 앉아가지고 시험 쳐요. 그럼 그 중에서 33명을 딱 뽑습니다. 그래서 33명의 등수를 정하는 게 전시예요. 전시는 임금, 전하에서 나온 전시인데 임금님이 직접 출제하고 채점도 합니다. 그래서 등수를 쫙 매겨요. 그래서 33명을 3등급으로 나눠요. 갑과, 병과, 을과 해서 이제 갑과의 1등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갑과의 1등을 장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원급제라는 말을 쓰죠. 그죠? 그래서 조선시대의 이제 과거는 이제 대과는 바로 칠 수가 없어요. 속과라고 해서 생원시와 진사시를 먼저 쳐야 됩니다. 생원시는 경전을 외우는 거거든요. 마치 고려시대 명경과랑 똑같아요. 경전의 명, 밝은 사람을 뽑는 거. 진사시는 논술 시험이에요. 제술과 제목에 따른 기술을 쓰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허생원, 최진사띠, 셋째딸 이런 것들이 생원시와 진사시에 합격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걸 묶어서 속과라고 합니다. 속과에 붙은 사람이 바로 갈 수 있는 게 대과입니다. 대과 또는 문과라고 해서 본시험. 그래서 속과에 합격한 사람들이 성균관에 입학을 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머무르게 됐어요. 하급관리. 그래서 이 문과는 이제 붙으면 최소 이제 9급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원급제한 사람들 6급부터 시작을 합니다. 인재다 보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성리학자 중에 율곡이 심사인당님 아들이 있죠. 그죠? 그 사람은 과거를 장원급제를 9번이나 했대요. 대단하죠. 그죠? 근데 이 시험이 진짜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시험을 3년마다 치거든요. 그럼 10번 치면 몇 년이요? 그 30년입니다. 그래서 호호 할아버지도 시험을 치러 오는 거예요. 그럼 평균 몇 년 정도 하면 이제 몇 세 정도 붙었냐면 선생님 나이 35세 37 정도 되면 이제 붙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고 관직까지 올라가는데 몇 년이 걸리냐면 한 30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영의정 좌의정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대제학이면 홍문관 대장, 그다음에 뭐 대사원, 사원부 대장 하려면 한 30년 걸려요. 근데 이거를 5년 만에 다 주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나중에 배울 조광조란 인물이에요. 임금님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남들은 30년간 승진 과정을 5년 만에 주파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수시로 특별시험이 이제 치러졌지만 이 시험 자체가 되게 이제 뭐 엄청 반의구엉이에요. 6만 명이 시험을 쳤거든요. 장원급제는 6만 분의 1인 거죠. 그죠? 대단한 천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힘든 시험이었다라는 거. 그죠? 자, 그리고 과거 응시 자격은요. 천인을 제외하고 특별한 제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 내는 양인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근데 경제적 여건이나 일반적 사회적 처지로 이제 백성이 과거에 합격하기는 쉽지가 않았다고 해요. 뭐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겠죠. 그죠? 근데 이런 양인이여도 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과거 응시 자견 제약을 받는 사람들인데요. 탐관오리 아들이나 재혼한 여성의 아들, 손자. 우리 고려시대와 달리 차별했다 했죠. 그죠? 서얼이라고 해서 엄마가 첩이나 하면 이런 거 못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또 하나 더 있는데 탐관오리, 재혼, 서얼 또 하나 더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샘 프린트에는 심어놨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묵과나 잡과는 특이 제한을 두지 않아서 뭐 허준이나 이런 거 보면 이제 거기 응시했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과거에 음서나 천거나 또는 취재가 있었는데 천거는 어차피 관직인 사람들 중에 뽑는 겁니다. 기존 관리 대상이고 또 취재는 여기는 없는데 이제 너무 많이 시험 치러 와서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냥 관직 한 자리 던져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음서가 이제 포인트예요. 음서는 고려시대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고려시대에 비해서 혜택을 받는 수를 줄였어요.
심지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거에 합격하지 않으면 고위관직의 승진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보다 조선시대는 훨씬 더 개인의 능력을 중시했던 사회라는 거. 또 시험도 너무 복잡하고 다단계고 또 시험을 너무 이제 어렵게 치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같은 집안에 과거 합격자가 2명 이상이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과거 합격하면 뭐 아들이나 손자는 과거 합격이 못 되는 이런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그 정도로 능력 위주의 사회였다는 것. 그리고 되게 철저했다고 했죠. 그죠? 상피제를 실시해서 권력의 집중과 부정을 방지하고 오품 이상의 관리는 꼭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에게 서경을 거치게 해서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중앙집권 체제가 완성되려면 나라에 위급 상황이 있을 때 바로바로 정보가 전달돼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정비했던 게 바로 봉수제입니다. 이 봉수제는 봉화나 연기를 올려가지고 이제 국가의 위급한 상황을 알려주는 건데요. 이렇게 1개에서 5개까지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일 중심이 바로 서울 남산에 우리가 남산타워 있는 데 있죠. 그 옆에 조그마한 봉수대 5개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5개가 피어오르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임진왜란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막 각지에서 옵니다. 5개의 통로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12시간만 하면 도착한다고 하니 전쟁이 일어나면 하루 만에 그것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전쟁이 난 것만 알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동시에 뭘 알려야 되느냐? 파발을 알려야 됩니다. 파발이 지나가는 곳을 역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참이란 단어에서 우리가 한참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참과 참 사이를 한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5리 정도 되는데 한 3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참 걸렸다, 한참 기다렸다 이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좀 시간이 길게 걸렸다는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이 참에서 우리가 이제 말을 빌리려면 이제 필요한 게 바로 마패입니다. 마패하면 우리가 암행어사의 수단이라고 알고 있죠. 그죠? 쌤이 좋아하는 만화인데 임용해 봤어요. 그래서 마패와 그 자를 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암행어사라고 하죠. 그죠? 이와 함께 또 이제 세금을 운송하기 위해서 강과 바다를 이용한 조은제를 또 운영하기도 했다고 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살림세력의 성장과 붕당에 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